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레디컬 헬프의 공동 번역자인 박경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어찌어찌하여 마흔에 그만두고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레디컬 헬프를 번역하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게 된 것을 정말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레디컬 헬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던지는 어떤 문제의식이랄까, 또 질문,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문민정부 이후에 복지 체제도 지금 날로 탄탄하게 발전하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일자리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급속한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사회복지 체제가 만들어지고 정말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에서 생기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어떤 미비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고민들도 따라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 일부에서 영국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도 굉장히 앞서서 이루어졌고 복지국가 체제도 거의 우리가 가서 배워와야 되는 그런 앞선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발견되는 그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우리도 조짐이 보여.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사회복지 전공자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빈곤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일들에 참여하면서 이미 1940년대에 출발한 베버리지 시대의 그런 20세기식 복지 체제로는 오늘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복지국가 체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역시 복지국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성과도 있지만 부족한 점과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문제점들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저자가 이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앉아서 논문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FGI로 해서 불러온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바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민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냄새, 빛, 색깔, 이런 모든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들의 거실에서 그리고 그들이 자주 가는 선술집에서 그들을 만나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에 나온 사당동 25시 그 책이 생각났습니다. 긴 세월 동안 빈민가에 저소득층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대학원생들이 방을 얻어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었죠. 저자가 또 얘기하는데요. FGI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FGI는 결국 연구자가 생각하는 답을 할 만한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5개의 실험을 하죠. 실험을 보면서 그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얼마 전에 나왔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 또는 미안해요 리키 그런 영화 속에서 봤던 영국인들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나왔던 블레이크 씨나 또는 미안해요 리키에서 나왔던 그 쿠팡맨과 같은 리키나 방문 요양 간호사를 하는 그 아내의 삶은 오늘 한국에서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면 이 실험과 결과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와 문제점은,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자는 5개의 실험 끝에 어떤 원칙들을 도출해냈죠. 원리와 과정과 도구, 역할,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3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세기형 베버리지식의 그런 복지국가 체제와 근본을 바꾸는, 근본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새로운 원조인 레디컬 헬프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해 보시는 것처럼 6가지로 대비를 시켜놨었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얼핏 보면 관계 중심 실천이라든지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낯설지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레디컬 하고 있는데 뭐가 새로운 거야? 이거 뭐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거 자조집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도하고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이분이 사회복지 전공자이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좀 용어들도 낯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을 제시할 때 보면 좀 뭔가 체제가 늘 보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3부를 읽으면서 저는 뭐야 이게 일부에서 멋있게 복지국가는 끝났다. 날선 비판을 하고 2부에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쿵쾅쿵쾅할 정도로 현실에서 당사자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시도하고 활국처럼 이렇게 재미난 실험들이 나오더니 3부에서 왜 이렇게 깨끗하게 모델, 조직도 흐름도 짝짝짝 이런 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설명이 길지? 저도 그래서 3부를 여러 번 읽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면 3부를 읽을 때 뭔가 좀 더 명쾌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부는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게 낯설은 것조차 제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여기 조금 바꾸고 저기 조금 바꾸는 그런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안 되고 정말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면 그런 흐름도 조직도 모델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분석 방법, 대안 제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첫째 원칙을 보면 삶의 비전에서 출발하라고 하죠. 우리가 당사자들과 사례 관리를 하거나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저자는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움보다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좀 뜬금없죠? 어찌 보면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르신. 어르신은 뭘 좋아하세요? 뭘 할 수 있으시죠? 강점을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러고 말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나 사례 관리는 또다시 약점, 결핍, 문제점, 위험 요인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누군가 들어준다면 어떤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저도 큰 꿈이 없었거든요. 그냥 큰일 없이 건강하게 이대로 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무슨 내려놓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 선생, 지금부터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당신 삶이 더 알차고 보람있고 가슴이 설렐 것 같아? 어떻게 살고 싶어? 꿈이 뭐야? 라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면서 지지해 주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순간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비전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삶의 비전은 다를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스캇 팩이라는 미국의 정신의학자가 쓴 책들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났어요. 이분은 현대인은 중독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건드리는, 영혼에 다가가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혼에 다가가는 그런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바로 당신의 삶은 어떤 삶을 살면 만족하시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내용이 3부에서 나옵니다. 얼핏 보면 사정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획해서 실행하고 그 모델을 확산하고 이런 우리가 흔히 해온 그런 사업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 조사나 어세스먼트 기획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우리가 어떤 구조화된 아주 멋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표를 세우던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책 읽고 원서도 읽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렇게 영상도 보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저자는 청사진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정말 에비던스 베이스드, 정말 로지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먼저 제시하지 말고 방향성은 가지고 있으되 당사자들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 수준에서 부족해도 그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들이 어떤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하면서 가야지, 전문가가 개발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으세요? 정말 레디컬하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하나 알아보려고 북유럽에 좀 갔더니요, 그러더라고요. 독일에 갔을 때 사회복지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 학생들을 도와줄 때 어떤 상담법이나 어떤 접근법을 쓰시나요? 그랬더니 네? 오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예를 들면 해결 중심 상담이라든지 뭐 쓰시는 거 없으세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우린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덴마크에 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구절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Tell me, I will forget. Teach me, I will remember. Involve me, I will understand. 이런 말이 있대요. 말하고 가르치고 끌고 가면 잊어버리거나 잠시 기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역량의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나를 참여하게 해줄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빈민운동가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지원이 아니다, 참여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으로 돕는 것은 좋지만 어쩌면 너무 당사자의 삶에 주체성을 우리가 잘 드러내도록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 전에 읽었던 김현경이라는 인류학자가 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도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 전문가잖아. 나한테 길을 제시해 줘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하라 그래? 나는 지금 좌절해 있다고. 어떻게 할지 몰라. 날 도와주는 게 당신들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어쩌면 게으름이나 귀차니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많은 관성이나 이런 게으름, 귀차니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힘든 과정일 수도 있고, 그 과정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이 누군가 필요하고, 그것이 혹시 사회복지사의 길은 아닐까? 또는 리플렉터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새로운 역할,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레디컬 헬프의 중요한 내용 중에 관계 중심 접근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사례 관리할 때 하는 그 대상자 또는 당사자 삶의 가계 생태도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가계 생태도를 그리면 이 그림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태도를 그려보시면 뭐가 다르겠어요? 예를 들어 저의 가계 생태도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공식적 지지망이라고 하는 가족, 대가족 또는 사적 관계인 친구, 이웃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고요.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저를 향해 있지만은 않아요. 제가 도움을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관계는 대개 비공식적 지지망을 우리가 키워주거나 그들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사례의 당사자 가족은 지역사회 모든 기관이 달라붙어서 4년 동안 온갖 서비스를 다 줬대요. 그런데 결국 그 아버지는 너무 변화하지 않으시고 할머니는 방에서 하루가 멀다고 전화해서 뭐 가져와라, 뭐 고쳐줘라 그러시는 바람에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이 가정에는 우리 서비스를 중단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어디서부터 누가 무엇을 달리 했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관계 중심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관계, 당사자의 관계를 풍성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가를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반 일리치가 전문가들의 사회라는 책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ABCD 모델이라는 자산개발 공동체 운동이죠. 그것을 개발한 존 맥나이트 교수가 Careless Society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 당사자가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천을 하려면 도구도 바뀌어야 됩니다. 양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한 조직도 달라져야 되겠고 우리가 대학교나 또 1급 자격 과정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과정에서 나오는 전문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은 많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아직은 우리나라가 레디컬 헬프 못해. 아직 우리는 복지국가 시스템도 제대로 못했는 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공무원이 바뀌어야 돼. 대학의 교수님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 나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모금에 프로포저 쓰려면 양식이 그런 걸.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거 레디컬 헬프가 그러면 다 복지국가 서비스를 뭐 대체한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복지국가 시스템, 복지제도가 완벽해진 이후에 하자라고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저는 더 레디컬하고 싶습니다. 저자가 얘기한 관계는 당사자들의 관계에서 끝나고 있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끝나는데 저는 우리 집에 데리고 사는 애완견과의 관계, 우리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나오는 식물과의 관계, 나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기후위기와 생태적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아가서 과학기술의 이 혁명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다 기계가 지금 매개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학기술을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활용하고 엔지니어들과 어떻게 토론하고 융합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레디컬한 헬프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또 이제 더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함께 연대하면서 저자의 초대에 우리도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레디컬 헤어 감사합니다.